임대 아파트에 산다고요? 그럼 우리 집안이랑은 격이 안 맞네요. 그 말을 했던 바로 그 사람이 몇 시간 뒤 제 앞에서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잠깐만요. 방금 발표한 그 기술 개발자가 그쪽 따님이라고요? 제 손에 들린 명함을 보며 그 사람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 임대 아파트에 사는 집안이 이런 기술을? 그제야 알았겠죠. 자기가 무시했던 그 집안이 돈보다 훨씬 큰 미래를 품고 있었다는 걸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사는 곳이 어디냐는 질문 받아본 적 있으세요? 그냥 어디 사냐고 묻는 가벼운 인사말 같지만 사실 그 질문 뒤에는 아주 날카로운 계산기가 숨어 있다는 거 우리 나이쯤 되면 다 알잖아요. 어느 동네인지, 아파트 브랜드가 뭔지, 몇 평인지, 자가인지 전세인지. 그 짧은 대답 하나로 사람의 등급이 매겨지는 세상이니까요. 저는 30년 넘게 그 질문이 참 무거웠습니다. 제 명함이나 제 얼굴, 제가 살아온 인생보다 제가 사는 집 주소가 저를 더 강력하게 설명한다고 믿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아, 거기 임대 아파트 단지 쪽이네. 누군가 그렇게 말할 때 스쳐 지나가는 미묘한 눈빛들. 동정이라기엔 차갑고 무시라기엔 예의를 차린 척하는 그 끈적한 시선들 말이에요.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바로 그 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집 때문에 가장 행복해야 할 날, 가장 비참하게 짓밟혔던 제 기억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고요. 사실 우리 집은 정말로 임대 아파트였습니다. 오래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툭하면 점검 중이고 주차장은 늘 2중 3중으로 차들이 엉켜 있어 아침마다 전쟁을 치러야 하는 곳. 현관문을 열면 앞집에서 끓이는 된장찌개 냄새가 복도를 타고 넘어오고 밤이면 위층 아이가 쿵쿵 뛰는 소리가 천장을 울리는 그런 아주 평범하고 낡은 서민 아파트였죠.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보며 혀를 차곤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거지들이 사는 곳이라며 비하하는 은어를 쓰기도 했고 나이 든 어른들은 어쩌다 저런 데서 사나 하며 혀를 끌끌 찼죠. 그런데 말이죠. 저는 단 한 번도 정말 맹세코 단 한 번도 우리 집이 부끄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 좁고 낡은 아파트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웠어요. 왜냐고요? 그 집엔 세상 그 어떤 호화로운 저택보다 더 빛나는 우리 부모님의 진짜 인생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제 아버지는 기술자였습니다. 그냥 기술자가 아니라 평생을 바쳐 사람의 몸을 돕는 기계를 연구해 온 분이셨죠. 아버지는 늘 기름때가 낀 손톱을 하고 계셨어요. 저녁이면 좁은 거실 한 구석에 앉아 돋보기를 쓰고 깨알 같은 도면을 들여다보시곤 했는데 그 등이 얼마나 굽어 있었는지 모릅니다. 다른 아빠들처럼 골프를 치러 다니거나 좋은 차를 굴리는 법도 없으셨죠. 아버지가 버는 돈의 대부분은 연구비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알 수 없는 곳으로 사라지곤 했습니다. 어린 시절엔 그게 불만이기도 했어요. 왜 우리는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지 않느냐고, 왜 아빠는 맨날 똑같은 점퍼만 입고 다니냐고 투정을 부린 적도 있었죠. 그때마다 아버지는 허허 웃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은경아, 집은 잠만 잘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진짜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벽돌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뭘 남기느냐란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어머니는 동네에서 천사 아줌마로 통했어요. 몸이 불편한 독거노인들 반찬을 해 나르고 장애인 복지관에서 목욕 봉사를 하느라 정작 당식 무릎 관절이 다 닳아버린 분이었죠. 우리 집 냉장고는 항상 꽉 차 있었지만 우리 식구가 먹을 건 별로 없었습니다. 전부 남들에게 가져다 줄 반찬통들이었거든요. 좁아터진 18평 임대 아파트 주방에서 어머니는 매일같이 50인분의 김치를 담그고 100인분의 국을 끓이셨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어머니의 얼굴은 늘 환했어요. 마치 로또라도 당첨된 사람처럼 싱글벙글 웃으며 배추를 절이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랐으니 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됐죠. 가난이라는 게 통장에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마음을 나눌 줄 모르는 상태라는 거요. 그래서 저는 당당했습니다.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가고 연구원이 되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도 저는 기죽지 않았어요. 제 연봉이 꽤 올랐을 때도 저는 부모님 곁을 떠나지 않고 그 임대 아파트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퇴근길에 귤 한 봉지 사들고 들어가면 낡은 현관 센서 등이 껌뻑거리며 저를 반겨주는 그 집이 저는 참 좋았거든요. 겨울이면 외풍이 들어 코끝이 시렸지만 부모님이 끓여놓은 보리차 냄새가 온 집안을 훈훈하게 채워주던 그 공기간 저에게는 안식처였습니다. 그런데 사랑에 빠지니까 겁이 나더군요. 30이 넘어 만난 그 사람은 저와는 참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의사였어요. 하얗고 고운 손, 구김살 없이 자란 듯한 해맑은 미소,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이 입고 걸친 모든 것에서 풍겨나오는 여유로움이 저를 묘하게 긴장하게 만들었죠. 처음엔 그저 사람이 좋아서 만났습니다. 성격도 모나지 않았고 제 이야기도 잘 들어주는 다정함에 끌렸으니까요. 우리는 1년 넘게 연애를 했고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됐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의 배경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아버지는 종합병원 원장이었고 어머니는 지역 유지들의 모임에서 회장을 맡고 있는 소위 말하는 뼈대 있는 부잣집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저를 집에 데려다 줄 때마다 우리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멈칫하던 그 찰나의 순간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비싼 외제차 핸들을 잡은 그 사람의 손이 낡고 빛바랜 임대 아파트 표지판 앞에서 아주 잠깐 갈 곳 잃은 듯 멈칫거리는 거려. 은경 씨네 집은 참 검소하네. 그 사람이 악의 없이 던진 그 말이 제 가슴엔 작은 가시처럼 박히곤 했습니다. 검소하다는 말. 좋은 말이지만 부자들에게 그 말은 가난하다는 말을 돌려서 표현하는 예의 바른 단어일 뿐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우리 부모님의 훌륭함을 알아봐 줄 거라고. 겉보기에 화려한 집보다 평생을 나눔과 연구에 바친 우리 부모님의 삶을 존경해 줄 거라고요. 제가 너무 순진했나요? 아니면 사랑이라는 콩깍지가 씌어서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걸까요?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바로 내일이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방 안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윗집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평소엔 아무렇지도 않게 들리던 그 생활 소음이 그날따라 왜 그렇게 초라하게 느껴지던지요. 내일이면 예비 시부모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분들 눈에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비칠까? 이 낡은 아파트에 산다는 사실이 내 부모님의 고귀한 인생까지 싸구려 취급받게 만들지는 않을까 심장이 조여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부모님도 주무시지 않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식탁에 앉아 안경을 닦고 계셨고 어머니는 내일 입고 갈 제 원피스를 다림질하고 계셨습니다. 치익, 치익. 스팀 다리미가 내뿜는 김 사이로 어머니의 굽은 등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입고 계신 옷은 목이 다 늘어난 티셔츠였는데 정작 제 옷은 구김 하나 없이 반듯하게 펴고 계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목구멍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엄마. 제가 부르자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돌아보셨어요. 우리 딸 안 자고 왜 나왔어? 내일 얼굴 부으면 안 되는데. 어머니의 손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매일 봉사활동을 다니느라 거칠어진 그 손. 그 투박한 손으로 제 비단 옷을 만지고 계신 게 그게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요. 저는 식탁 의자를 끌어당겨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앞엔 낡은 가계부가 펼쳐져 있었죠. 아마도 내일 식사 비용이나 예단 비용 같은 걸 계산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평생 돈 욕심 없이 사신 분들이 딸 시집 보낸다고 하니 며칠 전부터 부쩍 통장을 들여다보시는 횟수가 늡니다. 그게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고요. 아빠, 엄마.
나 할 말이 있어요. 제가 뜸을 들이자 두 분이 걱정스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왜 그 집에서 뭘 하더냐? 예단 많이 해오래? 어머니가 다리미를 내려놓으며 다급하게 물으셨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요. 내일 상견례 가면 그쪽 어른들이 우리 집 어디 사냐고 물어볼 거잖아요. 그렇겠지. 그때 그냥 솔직하게 말해도 될까요? 우리 임대 아파트 산다고. 제 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사실은 저도 모르게 부모님을 부끄러워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혹시나 부모님이 잠깐 전세 산다거나 이사갈 예정이다라고 둘러대 주기를 아주 얇은 거짓말이라도 해서 제 체면을 세워주기를 바랐던 못난 마음이 제 안에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안경을 다시 쓰시며 저를 빤히 바라보셨습니다. 그 깊고 맑은 눈동자. 평생을 진리 탐구에만 바친 학자의 눈빛이었죠. 은경아. 아버지가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죄 지었냐? 네. 남의 돈 훔쳐서 여기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땀 흘려번 돈으로 나라에서 주는 혜택 받아서 정정당당하게 사는 집이다. 좁으면 좁은 대로, 낡으면 낡은 대로 우리 가족 추억이 묻어 있는 곳이야. 뭐가 부끄러워서 거짓말을 하겠니? 아버지의 말씀은 틀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 가슴은 이렇게나 답답했을까요? 어머니가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거칠거칠한 어머니의 손바닥 온기가 전해져 왔죠. 그래, 우리 딸. 기죽지 마.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 그 집이 뭐 대궐 같은 데 산다고 해도 밥 먹고 똥 싸고 잠자는 건 매일 반이야. 너는 어디 내놔도 안 빠지는 내 딸인데 집이 무슨 상관이니? 내가 귀하면 내가 사는 집도 귀한 거야. 어머니의 말에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불안한 파도가 출렁거리고 있었죠. 부모님은 모르십니다. 세상이 아버지 말처럼 정정당당하지 않다는 걸요. 사람들은 정직한 가난보다 부정한 부유함을 더 대우해주는 세상이라는 걸 평생 연구실과 봉사 현장에만 계셨던 두 분은 너무 모르시는 겁니다. 그 순수함이 저를 안심시키기는커녕 더 큰 두려움으로 몰아넣고 있었어요. 마치 늑대 소굴로 들어가는 양 두 마리를 지켜보는 심정이었다고나 할까요? 그래요, 알겠어요. 얼른 주무세요. 저는 도망치듯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밤새 뒤척였죠.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까 수십 번도 더 고민했습니다. 전화해서 미리 언질이라도 줄까? 우리 부모님 겉모습은 좀 초라해 보일 수 있어도 정말 훌륭한 분들이야. 너희 어머니가 혹시라도 무시하지 않게 내가 중간에서 잘 좀 해줘. 그렇게 부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버튼을 누를 수가 없더군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제가 제 부모님을 초라하게 인정해버리는 꼴이 될까봐 내 자존심이, 아니 내 부모님에 대한 마지막 예의가 그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떴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강남의 꽤 비싼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잡은 곳이었죠. 부모님은 아침 일찍 일어나 목욕재개를 하고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으셨습니다. 아버지는 10년도 더 된 양복을 꺼내 입으셨는데 소매 끝이 살짝 닳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시장에서 산 단정한 투피스를 입으셨고요. 두 분 다 서로의 옷매무새를 만져주며 아이고 영감 헌하네, 임자도 오늘따라 곱네하며 웃으셨습니다. 그 맑고 순박한 웃음을 보는데 저는 왜 그렇게 가슴이 미어지던지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들이 꽃단장을 하는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오래된 소형차를 타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에어컨을 틀자 덜덜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마저 저를 주눅 들게 만들더군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강남의 빌딩 숲, 번쩍이는 외제차들 사이에서 우리 가족을 태운 작은 차는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백미러로 힐끔 본 아버지의 표정은 사뭇 비장했습니다. 운전대를 꽉 잡은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죠.
아무리 당당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아버지 역시 긴장하고 계신 게 역력했습니다. 자식 앞길 막지 않으려고 부모로서 초라해 보이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해 어깨를 펴고 계신 그 모습이 제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식당 주차장에 도착하니 발레 파킹 요원이 우리 차를 보며 잠시 멈칫하더군요. 그 짧은 1초의 망설임. 이 차가 여기 오는 게 맞나? 하는 그 표정. 저는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시작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제발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 부모님이 상처받지 않고 지나가기를. 제발 그 의사 집안이라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교양은 갖춘 사람들이기를. 저는 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슬픈 예감은 왜 한 번도 틀리는 법이 없을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예약된 룸으로 올라가는 그 짧은 시간이 저에게는 마치 단두대로 올라가는 계단처럼 느껴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화려한 병풍이 쳐진 방 안에 먼저 와 앉아 있는 예비 시부모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명품으로 휘감은 예비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눈빛이 들어서는 우리 부모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순식간에 훑어내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물건의 값을 매기듯이 말이죠. 그리고 그 시선이 아버지의 낡은 구두 끝에 머물렀을 때 시어머니의 인매가 살짝 비틀리는 걸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 올 것이 왔구나.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만큼 아팠지만 그 아픔보다 더 큰 공포가 제 심장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그 식사 자리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폭풍의 시작이라는 걸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거든요. 공기라는 게 참 무서워요. 눈에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데 사람을 숨막혀 죽게도 하고 바늘방석에 앉은 것처럼 따갑게 찌르기도 하니까요. 그날 그 상견례 방 안에 흘렀던 공기가 딱 그랬습니다. 마치 시베리아 벌판 한복판에 발가벗겨져 서 있는 기분. 아니, 차라리 추운 게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아주 우아하고 교양 있는 척 포장된 그 멸시의 공기였으니까요. 방에 들어서자마자 느꼈던 그 쎄한 느낌, 기억나시죠? 인사를 나누는 순간부터 이미 승패는 정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고개만 까닥하시더군요. 화려한 보석이 박힌 손가락으로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우리 부모님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 눈빛. 마치 백화점 명품관 직원이 남루한 행색의 손님을 볼 때 짓는 잘못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하는 표정 있잖아요. 딱 그거였습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네요. 여기가 좀 찾기 복잡하죠? 내비게이션은 잘 보고 오셨나 몰라. 첫 마디부터 가시가 박혀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모는 낡은 소형차, 그리고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조차 서툰 노인네 취급을 하는 말투였죠. 아버지는 허허 웃으며 허리를 굽히셨습니다. 예, 뭐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요. 길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왜 그리도 저자세였을까요? 평생을 학문과 기술 연구에 바친 분입니다. 어디 가서 꿀릴 것 없는 지성을 가진 분이 고작 돈 좀 있다는 병원장 사모님 앞에서 죄인처럼 허리를 굽히는 모습이라니. 저는 주먹을 꽉 쥐어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 나오더군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인당 15만 원이 넘는다는 코스 요리였습니다. 접시 하나에 요리 하나, 아주 감질나게 조금씩 담겨 나오는 그런 음식들 아시죠? 그릇은 또 어찌나 크고 무겁던지. 평소 뚝배기에 된장찌개 끓여 드시던 우리 부모님에겐 그 식사 자체가 고문이었을 겁니다. 나이프와 포크, 수저가 종류별로 늘어서 있는데 아버지는 순간 멈칫하며 어느 것을 집어야 할지 당황해 하셨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예비 시어머니의 입가에 스친 비웃음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촌스럽기는 입 밖으로 뱉지만 않았을 뿐 그 표정은 웅변보다 더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건 지독한 아들 자랑이었습니다.
아니, 자랑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기선제압이었고, 더 정확히 말하면 너희는 우리랑 급이 달라라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우리 중기가 이번에 병원에서 과장 승진 예정인 건 아시죠? 워낙 실력이 좋아서 원장님들이 다들 탐을 내요. 미국 연수 다녀온 게 컸죠. 그때 들어간 돈만 해도 아파트 한 채 값은 될 거예요. 시어머니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꼭 우리 의사 아들, 우리 병원의 기둥 이런 수식어를 붙였죠. 마치 내 옆에 앉아 있는 남자친구가 사람이 아니라 아주 값비싼 보석이나 트로피인 것처럼요. 어머니가 분위기를 맞춰보려 맞장구를 치셨습니다. 예, 참 훌륭하더라고요. 우리 은경이한테도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성품이 반듯해서 저희는 그게 제일 고맙습니다. 어머니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돈이나 직업보다 딸을 아껴주는 마음이 고맙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에겐 그 말이 우습게 들렸나 봅니다. 콧방귀를 뀌듯 픽 웃으며 말을 자르더군요. 성품이야 뭐 기본이죠. 근데 요즘 세상에 성품만 가지고 밥 먹고 사나요? 우리 중기는 어릴 때부터 영재 소리 듣고 자랐어요. 제가 뒷바라지하느라 안 해본 게 없어요. 바이올린에 승마에 골프에 의사 만들려고 쏟아부은 정성이 얼만데 말끝마다 돈 냄새가 났습니다. 내가 이만큼 투자해서 키운 아들이니 감히 너희 같은 집안이 넘볼 물건이 아니라는 경고. 그 뻔뻔한 과시 앞에서 우리 부모님의 봉사하는 삶이나 기술 연구 따위는 꺼낼 수도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아버지는 묵묵히 물만 들이키셨고 어머니는 젓가락 끝만 만지작거리며 억지 미소를 짓고 계셨죠. 저는 옆에 앉은 남자친구를 쳐다봤습니다. 제발 좀 말려주기를. 엄마, 그만하세요. 은경이네 부모님 불편해하시잖아. 그 한마디만 해줘도 숨통이 트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 잘난 의사 선생님은 엄마의 기세에 눌려 꿀먹은 벙어리처럼 고개를 쳐박고 스테이크만 썰고 있더군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 남자는 내 편이 아니구나. 이 남자는 평생 저 거만한 여왕님의 그늘 아래서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로 살았구나. 사랑했던 남자의 비겁한 민낯을 보는 건 모욕을 당하는 것만큼이나 비참한 일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메인 요리를 다 먹어갈 즈음 예비 시어머니가 냅킨으로 입가를 우아하게 닦으며 본론을 꺼냈습니다. 마치 사냥꾼이 덫을 놓고 기다리다 마침내 줄을 당기는 것처럼요. 참, 그러고 보니 댁은 어디시라고 했죠? 은경이가 연구원이라고 해서 강남 쪽 오피스텔이라도 얻어준 줄 알았는데 아직 부모님하고 같이 산다고 들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아버지가 입을 떼려는 찰나 시어머니가 선수쳐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근처는 아닐 테고 어디 저기 경기도 쪽인가? 요즘 전세 대란이라 집 구하기도 힘들다던데 자가는 있으신 거죠? 아니 뭐 우리 집은 혼수 같은 거 바라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래도 기본은 서로 맞춰야 하니까 묻는 거예요. 격이 맞아야 대화도 통하고 사돈 노릇도 하는 거니까. 격이라는 단어. 그 한 글자가 제 뺨을 후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평생을 남을 돕는 일에 자부심을 갖고 사신 분이 고작 집 한 채 없다는 이유로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한다니. 아버지는 헛기침을 하시며 찻잔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분노를 참느라 떨리는 손이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점잖은 분이라 그 자리에서 얼굴을 붉히며 싸우지 못하실 겁니다. 그저 얼버무리거나 죄인처럼 웅얼거리시겠죠. 저는 그걸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내 부모님이 저 속물 같은 여자 앞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비굴해지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폭탄을 터뜨리는 게 낫다. 순간적인 오기가 치솟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여자의 눈동자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들바들 떨고 있지만 눈빛만은 독하게 빛나고 있는 제 모습이요. 어머니,
제가 입을 열자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저희 집 자가 아니에요. 어머, 그래. 그럼 전세니? 시어머니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아마 속으로는 그래, 전세 정도는 되겠지라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겠죠.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또박또박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희 집은 임대 아파트입니다. 동에 있는 주공 임대단지 아시죠? 거기 살아요, 저희. 정저? 그 넓은 방 안의 소리라고는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들고 있던 포크가 접시 위에 쨍하고 떨어졌습니다. 그 날카로운 파열음이 정적을 깼죠. 시어머니의 표정은 글쎄요. 마치 벌레라도 씹은 사람처럼 일그러졌다가 이내 멍한 표정이 되더니 급기야 경악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임대 아파트. 그 단어가 그분들의 고상한 사전에선 절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금기어라도 되는 것처럼요. 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그 우아한 톤은 온데간데 없었죠. 임대? 아파트? 저소득층이나 산다는 그 임대? 네, 맞아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그 아파트요.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말하려고 애썼습니다. 내 부모님이 땀 흘려 가꾼 보금자리를 내 입으로 부정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옆에 앉은 남자친구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를 쳐다보는 눈빛에 원망이 가득하더군요. 적당히 둘러대지 왜 그걸 사실대로 말해? 라고 따지는 듯한 그 눈빛. 정말이지 밥상을 뒤엎고 나가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우리 부모님을 다시 훑어봤습니다. 아까는 조금 촌스러운 서민 정도로 봤다면 지금은 마치 병균 덩어리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뱉은 한마디. 그 말은 제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화상 자국을 남겼습니다. 아? 기가 막혀서. 아니, 준기야. 너 알고 있었니? 이런 집구석인 줄 알면서 나한테 인사를 시킨 거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의사, 판사, 며느리 다 마다하고 데려온 애가 고작. 임대? 이런 집구석? 고작 임대. 어머니의 고개가 푹 숙여졌습니다. 아버지는 입술을 꽉 깨무셨지만 끝내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차라리 소리를 지르시지. 우리도 귀한 집 자식이라고, 집은 작아도 마음은 부자라고 왜 말을 못하세요? 속으로 비명을 질렀지만 현실의 부모님은 너무나 작고 힘없는 노인들이었습니다. 자식 결혼길 막을까봐 그 모욕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묵묵히 견디고 계신 그 처진 어깨. 어머니,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제가 참다 못해 한마디 던졌습니다. 목소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지나쳐? 내가 지금 지나치다고 했니? 야, 아가씨. 아니, 은경아. 너 양심이 있으면 생각을 해봐라. 우리 준기가 어떤 애인데 임대 아파트 처가라니. 이게 말이 되니? 병원 사람들 알면 뒤로 나자빠질 일이야. 격이 안 맞아도 유분수지. 이건 사기 결혼 아니니? 사기 결혼. 그 단어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우리가 재산이 많다고 속인 적도 없고 뭘 바란 적도 없는데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사기꾼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그 비겁한 정수리를 내려치고 싶었습니다. 그만. 일어나시죠. 아버지가 힘겹게 입을 떼셨습니다.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손으로 식탁을 짚고 일어나셨습니다. 어머니도 황급히 가방을 챙겨 일어나셨죠. 도망치듯 쫓겨나듯 일어나는 부모님의 뒷모습. 그걸 지켜보는 예비 시어머니의 싸늘한 팔짱. 그리고 죄인처럼 고개 숙인 나. 식탁 위에는 1인당 15만 원짜리 최고급 스테이크가 반도 넘게 남겨져 있었습니다. 붉은 핏기가 도는 그 고기 덩어리가 마치 갈기갈기 찢긴 제 자존심처럼 보였습니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제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단순히 추워서가 아니라 인간이 인간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의 경멸을 목격한 공포 때문이었죠. 문을 열고 나오는데 뒤에서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쏘아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당장 정리해. 어디서 저런 근본도 없는 거지들을 데려와서 재수없게.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그 독설은 제 귓가에 끈적하게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부모님의 등 뒤로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불빛이 오늘따라 왜 그리 잔인하게 느껴지던지요. 부모님은 아무 말 없이 앞만 보고 걸으셨습니다. 저도 차마 부모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눈물을 보이면 정말로 우리가 비참해지는 것 같아서 입술을 깨물고 또 깨물었습니다.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날의 식탁은 밥을 먹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우리의 존엄성이 난도질당한 도살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맹세했습니다. 이 치욕을, 이 뼈에 사무치는 모멸감을 절대 잊지 않겠노라고. 돈으로 사람의 값을 매긴 당신들의 그 오만한 콧대를 언젠가는 반드시 꺾어놓겠노라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복수의 기회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고 더 극적인 방식으로 찾아오게 될 줄은 말이죠. 세상에서 가장 긴 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수술실 앞에서의 시간이라고도 하겠죠. 하지만 저에게 가장 길었던 시간은 그날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의 일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소형차 안. 에어컨에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섞인 미지근한 바람이 나오고 있었고 라디오조차 켜지 않은 그 좁은 공간엔 엔진의 덜덜거리는 진동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죠. 무슨 말을 해도 비참해질 게 뻔했으니까요. 아버지는 운전대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평소엔 우리 딸 오늘 예쁘네 하며 백미러로 저를 보며 웃어주셨을 뿐이 그날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당신의 붉어진 눈시울을 들키고 싶지 않으셨겠죠. 옆자리에 앉은 어머니는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계셨는데 유리창에 비친 어머니의 얼굴이 흙빛이었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수건이 꼬깃꼬깃해질 정도로 비틀고 계신 손. 그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저는 뒷좌석에서 고통스럽게 지켜봐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지옥은 계속됐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늘 우리를 반겨주던 그 익숙한 집 냄새가 그날따라 왜 그리 서글프던지요. 좁은 거실, 낡은 장판, 여기저기 벗겨진 방문 페인트 칠, 부모님의 성실한 삶이 묻어있는 그 모든 흔적들이 그 여자 입에서 나온 이런 집구석이라는 단어 하나에 의해 순식간에 실패한 인생의 장거로 전락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양복 상의를 벗어 걸어두고는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밤새 나오지 않으셨죠. 안방 문틈으로 들려오던 아버지의 긴 한숨 소리. 끙, 끙 하며 앓는 듯한 그 소리가 제 심장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남자친구에게선 연락이 없었습니다. 부재중 전화도 카톡 하나도 없었죠. 미안하다. 엄마가 심했다. 내가 잘 해결하겠다라는 뻔한 변명이라도 기다렸던 제가 바보였습니다. 그 침묵이 곧 답이었습니다. 그는 엄마의 치마폭 뒤에 숨어 이 폭풍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였습니다. 비겁한 사람. 차라리 우리 헤어지자고 먼저 말이라도 해주지. 그 비겁한 침묵이 저를 더 말려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연락이 왔습니다. 남자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예비 시어머니였죠. 잠깐 보자는 문자 한 통.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카페. 역시나 그 여자는 가장 안쪽 상석에 앉아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더군요.
제가 다가가도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잡지책을 넘기던 그 모습. 제가 자리에 앉아 그제야 선심 쓰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니? 차는 시킬 필요 없다. 금방 일어날 거니까.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사람을 앞에 두고 마실 것 한 잔 권하지 않는 그 태도에서 이미 저는 손님이 아니라 처리해야 할 짐 취급을 받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녀는 뜸들이지 않았습니다. 탁자 위에 하얀 봉투 하나를 툭 던지더군요. 돈 봉투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주고받았던 예물 목록과 상견례 식대 영수증 같은 것들이었죠. 서로 시간 낭비하지 말자. 준기한테 얘기 다 끝냈다. 걔도 동의했고. 준기 씨는 안 나오나요? 제가 겨우 입을 떼어 물었습니다. 마지막이라면 적어도 당사자 얼굴은 보고 끝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으니까요. 걔가 널 볼 면목이 있겠니? 아니면 내가 매달릴까봐 무서워서 피했겠지. 어느 쪽이든 걔는 안 나와. 내 선에서 정리하라고 부탁하더구나. 거짓말. 준기 씨가 부탁했을 리 없습니다. 그냥 당신이 못 나오게 막았겠죠. 하지만 따져 물을 힘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처음부터 내가 마음에 안 들었다. 직업이 연구원이라길래 좀 똑똑한 앤가 싶었는데 보면 볼수록 우리 집안이랑은 결이 안 맞아. 사람이 자라온 환경이라는 게 무시 못하거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옛말. 그거 하나 틀린 거 없다. 그녀는 커피잔을 들어 입술을 축이더니 본격적으로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칼날이 제 가슴을 푹푹 찔러댔습니다. 임대 아파트 산다고 했지? 그게 죄는 아니야. 가난이 죄는 아니지. 근데 말이다. 주제를 모르는 건 죄야. 너희 부모님 보니까 딱 알겠더라. 평생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착하게만 사신 분들 같은데 냉정하게 말해서 그건 무능력한 거야. 자식한테 번듯한 집 한 채 못 물려주고 사돈 될 사람 앞에서 기죽게 만드는 부모. 그게 무능이 아니면 뭐니?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욕은 참을 수 있어도 부모님 욕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치열하게 사셨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우며 사셨는데 고작 돈 몇 푼 없다고 무능하다니요. 저희 부모님 무능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훌륭하게 사신 분들입니다. 제가 쏘아붙이자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훌륭하시겠지. 도덕 교과서에는 실릴지 몰라도 우리 같은 상류사회 멤버십에는 못 끼는 분들이야. 결혼은 현실이야, 얘. 너 시집 오면 우리 병원 이사들 모임, 자선 파티, 골프 모임 다 따라다녀야 해. 그때마다 사람들이 물어볼 거다. 친정 아버지는 뭐 하시냐, 어디 사시냐. 그때마다 임대 아파트 산다고 말할 수 있겠니? 내가 쪽팔려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우리 준기는 병원 물려받아야 할 애야. 처가 덕도 좀 보고 장인이 병원 확장에 힘도 좀 실어주고 해야 하는데 너희 집이 뭘 해줄 수 있니? 김치 담가주는 거? 아니면 봉사활동? 그런 건 우리 집 파출부 아줌마도 해.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이 사람 머릿속엔 인간관계가 오로지 거래로만 입력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를 며느리로 들여주면 너는 나에게 돈을 가져와라. 그게 안 되면 너는 불량품이다. 아주 명쾌하고도 역겨운 논리였죠. 그래서 파혼하자는 말씀이시죠? 말귀를 알아들으니 다행이네. 그래, 파혼이야. 없던 일로 하자. 너도 똥 밟았다 생각하고 잊어. 그리고 괜히 억울해하지 마라.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소리니까. 너 억지로 시집와봤자 평생 우리 집안 사람들 눈치 보면서 하녀처럼 살았을 거야. 수준 맞는 사람 만나. 너희랑 비슷한 형편에 비슷한 동네 사는 그런 사람. 그래야 행복한 거야. 수준 맞는 사람. 비슷한 형편. 그 말이 마치 오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불쾌했습니다.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끌어올랐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무시하는 내가 사실은 당신네 병원 1년 매출보다
더 많은 로열티를 받는 기술 개발자라고. 당신 아들이 평생 수술해서 벌 돈, 나는 도면 한 장으로 번다고. 우리 집이 가난한 게 아니라 내가 내 돈을 전부 기부해서 영원히 된 거라고. 그 사실을 말해버리고 싶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제 통장 잔고를, 아니 기부 증서를 보여주며 그 오만한 콧대를 꺾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저 여자의 표정이 어떻게 바뀔까요? 아마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어머, 내가 몰라봤다며 제 손을 잡겠죠. 그 역겨운 태세 전환을 상상하니 갑자기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독한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왜 저런 저급한 인간에게 내 가치를 증명해야 하지? 내가 가진 돈과 능력을 보여주면 그때는 나를 며느리로 인정해주겠다는 건가? 그건 내가 아니라 내 돈을 며느리로 드리는 거잖아. 만약 제가 지금 진실을 밝힌다면 저는 파혼을 막을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평생 저 여자의 돈주머니 노릇을 하며 살아야겠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돈 많은 딸을 뒀다는 이유로 대우는 받겠지만 그건 부자 딸의 부모로서 받는 대우지 인간으로서 받는 존경은 아닐 겁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 맛이 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 진실을 알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가난해 보인다는 이유로 사람을 짓밟는 이들에게 내 가장 빛나는 성취를 보여주는 것조차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들자 차오르던 분노가 차라리 서늘한 경멸로 바뀌더군요. 그래, 당신들은 평생 그렇게 살아. 껍데기만 핥으며 진짜 알맹이는 영원히 모른 채 그렇게 천박하게 살아. 알겠습니다. 제가 짧게 대답하자 시어머니의 표정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순순히 물러나 주니 고맙다는 표정이었죠. 그래, 생각보다 말이 통하는 애네. 자, 이거 받아라. 그녀가 봉투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이번엔 꽤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위로금이라 생각하고 받아. 데이트 비용이며 뭐 정신적 피해 보상이며 넉넉히 넣었다. 어디 가서 우리 집 욕하고 다니지 말라는 입막음비도 포함된 거니까 깔끔하게 끝내자. 돈. 끝까지 돈. 저는 그 봉투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 든 5만 원권 지폐들이 저를 비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 자존심 값이 이 정도면 되겠니? 하고 묻는 것 같았죠. 저는 천천히 손을 뻗어 봉투를 집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럼 그렇지, 결국 돈이지. 하는 표정. 하지만 저는 그 봉투를 그녀의 커피잔 옆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뭐? 저희 집 가난하지만 거지근성은 없거든요. 남의 돈 공짜로 받는 거 저희 부모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일이라서요. 너 지금 자존심 세우니? 자존심이 아니라 격을 지키는 겁니다. 아주머니가 그렇게 강조하시는 그 격 말이에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억지로 힘을 주어 버텼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정해 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 부모님 무능해서 베풀고 사신 거 아닙니다. 너무 많이 가져서 마음이 너무 부자라서 나누고 사신 겁니다. 아주머니는 평생 가도 이해 못 하시겠지만요. 이게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시어머니가 꽥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저런 싸가지 없는 년 하는 욕설이 들려왔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건물을 빠져나오자마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거리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고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질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한가운데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하고 시렸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동네로 돌아왔습니다. 익숙한 임대 아파트 단지 입구. 경비 아저씨가 빗자루질을 하고 계시다가 저를 보고 반갑게 손을 흔드셨습니다. 은경이 퇴근해? 오늘 일찍 왔네? 네, 안녕하세요, 아저씨.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안 좋은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경비 아저씨의 낡은 조끼, 단지 내 화단에 핀 이름 모를 들꽃들, 벤치에 앉아 부채질을 하시는 할머니들. 화려한 강남 카페와는 비교도 안 되게 초라한 풍경이었지만 이상하게 그 풍경을 보자마자 왈칵 눈물이 터졌습니다. 아까 그 여자 앞에선 한 방울도 안 나오던 눈물이 이 낡고 따뜻한 풍경 속에 들어오자 댐이 터지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여기가 내 집인데, 여기가 내가 숨 쉬는 곳인데, 왜 나는 내가 사랑하는 이 공간을 부정당해야 했을까? 왜 우리 부모님은 죄인 취급을 받아야 했을까? 집에 들어가니 어머니가 거실에서 마늘을 까고 계셨습니다. 제 빨개진 눈을 보시더니 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어머니는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신 눈치였습니다. 제가 신발을 벗고 털썩 주저앉자 어머니가 다가와 저를 말없이 안아주셨습니다. 어머니의 몸에서 나는 알싸한 마늘 냄새. 그 냄새가 그렇게 서럽고도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나 파혼했어. 제 입에서 나온 첫마디였습니다. 어머니는 제 등을 토닥이며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잘했다. 잘했어. 내 새끼 고생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집 임대 아파트라고 엄마 아빠 무시해서 안다. 알아. 내 아빠랑 내가 못나서 미안하다. 우리 딸 더 좋은 집에서 키웠어야 했는데. 아니야. 엄마 아빠 잘못 아니야. 그 사람들이 나쁜 거야. 엉엉. 저는 어린애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아버지도 나오셔서 제 옆에 앉아 제 어깨를 감싸주셨습니다. 아버지의 투박한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셋이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거실에 어둠이 깔릴 때까지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눈에서 눈물 나게 한 그 사람들, 내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그 오만한 사람들,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내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날, 그때는 당신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될 거라고. 내 복수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말이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 속에 복잡한 설계 도면이 떠올랐습니다. H-워크 프로젝트. 하반신 마비 환자를 다시 걷게 해줄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보행 보조 로봇. 제가 지난 5년간 피땀 흘려 만든, 그리고 이미 글로벌 기업들이 수천억을 제시하며 탐을 내고 있는 바로 그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우연인지 운명인지 모를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 전 남자친구네 병원에서 이 기술을 도입하고 싶다며 설명회를 요청해 온 겁니다. 개발자의 정체는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참 웃기죠? 사람 인연이라는 게 이렇게도 얄궂게 꼬인다는 게요. 사람 마음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게 와르르 하고 요란하게 무너질 것 같죠? 아니에요. 오히려 모래성처럼 스르르 소리 없이 허물어지더라고요. 파혼하고 난 뒤 우리 집 풍경이 딱 그랬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모든 소리가 음소거된 것 같았습니다. 텔레비전 볼륨은 5 이상 올라가지 않았고 방문 닫는 소리조차 조심스러웠죠. 무엇보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부모님의 눈치였습니다. 아침에 방문을 열고 나가면 거실에 앉아 계시던 아버지가 황급히 신문을 펴드셨습니다. 마치 저에게 아무 할 말이 없다는 듯, 혹은 무슨 말을 건네면 제 상처를 건드릴까봐 겁먹은 사람처럼요. 어머니는 주방에서 하루 종일 달그락거렸지만 정작 식탁에 올라오는 반찬은 몇 개 없었습니다. 정신을 딴 데 두고 계신 거죠. 설거지하다가 그릇을 놓쳐 깨트리시고는 어머, 어머하며 당황해서 맨손으로 유리 조각을 줍는 어머니의 뒷모습. 그 굽은 등이 파르르 떨리는 걸 보는데 제 마음이 유리 조각보다 더 잘게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두 분은 자책하고 계셨습니다. 당신들이 못나서, 당신들이 임대 아파트에 살아서 금쪽 같은 딸이 다 잡은 혼처를 놓쳤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파혼의 귀책 사유가 저쪽에 인격 모독에 있는데도
부모님은 그 원인을 당신들의 가난에서 찾고 계셨습니다. 그게 너무 화가 나고 또 슬펐습니다. 엄마, 손 조심해. 내가 할게. 제가 다가가 깨진 그릇 조각을 치우려 하자 어머니가 화들짝 놀라며 제 손을 밀어내셨습니다. 아니다, 아니야. 내가 한다. 너는 들어가 쉬어. 출근하. 려면 피곤할 텐데. 어머니는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셨습니다. 혹시라도 딸의 눈에 맺힌 원망을 보게 될까봐 두려우셨던 걸까요? 저는 단 한 번도 부모님을 원망한 적이 없는데 말이죠. 방으로 들어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푸석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죠. 아니, 예전보다 더 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회사 이메일로 도착한 공문 하나가 제 모니터에 떠 있었습니다. 발신인 한성대학병원 기획조정실. 네, 바로 그 병원이었습니다. 전 남자친구가 근무하고 저를 벌레 보듯 했던 그 예비 시어머니가 이사장 3호로 있는 그 병원 말입니다. 내용은 정중하다 못해 간절했습니다. 귀사의 혁신적인 보행 보조 로봇 기술 H-워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본 병원의 재활센터 리모델링 및 스마트 병원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로 도입하고 싶습니다. 부디 저희 병원 의료진을 대상으로 기술 설명회를 개최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그들은 꿈에도 모를 겁니다. 자신들이 격이 안 맞는다며 내쫓은 그 며느리 될 뻔한 여자가 지금 자신들이 그토록 목매는 기술의 총괄 책임자 치프 아커텍트라는 사실을요. 업계에서는 제 이름 대신 드라이브 K라는 가명으로 알려져 있었고 대외적인 계약은 재단 명의로 진행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딸깍거리며 병원 측에서 보내온 참석자 명단을 열어보았습니다. 맨 위에 익숙한 이름이 보였습니다. 이사장 배우자 및 재단 이사 최명희. 저에게 돈 봉투를 던지며 모욕을 줬던 그 여자. 그리고 그 밑에 정형외과 과장 예정 박준기. 저와 결혼하려다 엄마 치마폭 뒤로 숨어버린 그 남자. 화면 속 이름들을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보았습니다.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지더군요. 이들은 지금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 축배를 들고 있겠죠. 거지 같은 집안 며느리 떼어내서 다행이다. 액땜했다라며 서로를 다독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병원 수익을 몇 배로 불려줄 이 신기술 도입건을 성사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겠죠. 가난한 며느리는 내치고 돈 되는 기술은 사들이고 참으로 그들다운 계산적이고 탐욕스러운 행보였습니다. 은경아, 뭐하니? 갑자기 방문이 열리며 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손에는 깎은 사과 접시가 들려 있었죠. 저는 얼른 노트북 화면을 내리려다 멈췄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는 모르십니다. 그저 연구원이라고만 알고 계시지 제가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한 개발자라는 건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없으니까요. 자랑하는 것 같아 쑥스럽기도 했고 부모님이 괜히 부담 느끼실까봐 숨겨왔던 것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책상 위에 사과를 놓으시더니 모니터 화면을 힐끔 보셨습니다. 복잡한 설계 도면과 알고리즘 코드가 가득한 화면. 평생 기계를 만지신 분이라 그런지 아버지의 눈빛이 순간 달라지셨습니다. 돋보기를 고쳐 쓰시며 화면 가까이 얼굴을 들이미시더군요. 이거 액추에이터 제어 회로 아니냐? 근데 구조가 특이하네. 센서 반응 속도를 이렇게 잡으면 하중 분산이 자동으로 되는 건가? 역시 아버지였습니다. 기름밥 먹은 기술자의 눈썰미는 속일 수 없었죠. 아버지는 화면 속 도면을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중얼거리셨습니다. 기가 막히네. 이거 누가 설계한 거냐? 관절 토크를 역으로 이용해서 배터리 효율을 높였어. 대단한 기술인데.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응? 그거 제가 만든 거예요. 아버지가 고개를 획 돌려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지셨죠. 내가? 우리 은경이가? 네. 이번에 재단에서 발표할 신기술이에요.
하지 마비 환자들 다시 걷게 해주는 로봇 다리요. 아버지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와 모니터를 번갈아 보시더니 이내 눈가가 촉촉해지셨습니다. 그건 단순히 딸이 똑똑해서 감동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평생 기름때 묻혀가며 지켜온 기술자의 피가 딸에게서 꽃을 피웠다는 사실에 대한 벅찬 전율이었죠. 세상에, 내 딸이 이런 걸 만들었어? 사람 살리는 기술을? 네. 근데 아빠, 비밀이에요. 아직 발표 전이라서요.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어깨를 감싸주셨습니다. 그 투박하고 거친 손의 온기가 어찌나 뜨거운지 데일 것만 같았습니다. 장하다. 정말 장해. 아빠는 내가 그냥 월급쟁이 연구원인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큰일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 미안하다. 아빠가 무심해서. 아니에요. 아빠가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기술은 사람을 향해야 한다고. 겉만 번지르르 한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쓰여야 한다고. 그 말을 하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그 여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거든요. 무능한 부모, 배울 것 없는 집안. 보세요. 똑똑히 보세요. 당신들이 무능하다고 무시했던 내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위대한 유산을 물려주셨는지,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신념과 가치를 가르쳐 준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상상했습니다. 며칠 뒤 열릴 설명회장. 화려한 조명이 켜지고 병원 임원들이 줄지어 앉아 있는 그곳. 단상 위에 올라설 나의 모습. 그들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임대 아파트 산다고 내쫓았던 여자가 자신들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갑으로 나타났을 때 그 당혹스러움과 공포가 뒤섞인 얼굴들을 상상하니 심장이 쿵쿵 뛰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이건 증명입니다. 세상엔 돈으로 재단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임대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꿈까지 가난한 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다음 날 출근길,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평소엔 편한 청바지에 셔츠 차림으로 출근했지만 설명의 날은 다를 겁니다. 가장 단정하고 가장 프로페셔널해 보이는 정장을 골라두었습니다. 어머니가 예전에 우리 딸 나중에 성공하면 입어라며 큰맘 먹고 사주셨던 아끼고 아껴두었던 감색 정장이었습니다. 그 옷을 매만지며 다짐했습니다. 나는 며느리로서 그들에게 가는 게 아니다. 나는 기술자로서 그리고 당당한 한 인간으로서 그들 앞에 설 것이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팀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은경 씨, 이번 한성병원 설명회 말이야. 병원 측에서 엄청 공을 들이고 있대. 이사장까지 직접 참석한다고 하더라. 부담스럽겠지만 은경 씨가 직접 발표하는 게 좋겠어. 이 기술의 핵심은 은경 씨밖에 모르잖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 평소엔 발표 같은 거 싫어하더니 웬일이래? 잘해봐. 그 병원이 이번에 이미지 쇄신하려고 이 기술에 사활을 걸었나 봐. 계약금 액수를 백지수표로 불렀다던데? 백지수표. 참 그들답습니다. 돈이면 뭐든 해결된다고 믿는 그 오만함. 하지만 이번엔 돈으로 안 될 겁니다. 제가 파는 건 물건이 아니라 그들이 짓밟았던 존엄이니까요. 저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열었습니다. 첫 화면에 큼지막하게 박힌 프로젝트명 H-워크 호프워크. 그리고 그 아래 발표자 이름. 저는 잠시 커서를 깜빡이다가 제 직함 옆에 한 줄을 더 적어넣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개발자, 임대 아파트 거주자, 이은경. 물론 적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이미 새겨져 있었죠.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드디어 설명회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저는 립스틱을 평소보다 조금 더 짙게 발랐습니다. 전투에 나가는 장수의 마음이 이럴까요? 현관을 나서는데 어머니가 뒤에서 부르셨습니다. 은경아, 오늘 무슨 중요한 발표 있다며? 아침 든든히 먹고 가야지. 아니야, 엄마.
갔다 와서 먹을게. 나 오늘 좀 늦을 수도 있어. 그래. 너무 긴장하지 말고. 우리 딸은 잘할 거야. 어머니의 응원을 등 뒤로 하고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최면을 걸었습니다. 떨지 마라. 기죽지 마라. 너는 죄인이 아니다. 고개 숙여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그들이다. 아파트 입구를 나서자 맑은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유난히 파란 하늘. 마치 제 앞날을 축복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곧 벌어질 사단이 흥미롭다는 듯 내려다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목적지는 한성대학병원. 나를 내쳤던 그곳으로 나는 지금 내 발로 걸어 들어갑니다. 가장 화려한 복귀이자 가장 잔인한 재회를 위해서 말이죠. 택시가 병원 정문을 통과할 때 거대한 현수막이 보였습니다. 미래 의료를 선도하는 한성병원 마이너스 첨단 보행 로봇 기술 설명회 개최. 펄럭이는 현수막을 보며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미래를 선도해? 사람 보는 눈도 없는 당신들이 과연 미래를 볼 수 있을까? 두고 봅시다. 오늘 당신들이 보게 될 미래가 희망일지 아니면 절망일지.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또각, 또각.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제 구두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명쾌하게 들렸습니다. 저 멀리 로비 입구에서 귀빈들을 맞이하느라 분주한 예비 시어머니, 아니 최 여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화려하고 여전히 거만해 보이는 그 얼굴.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그녀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자, 쇼타임입니다. 승자의 웃음소리라는 게 따로 있더군요. 한성병원 대강당 로비. 그곳은 마치 성공한 사람들의 사교 파티장 같았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맞춤 정장을 입은 병원 이사들, 유명 제약회사 대표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여왕벌처럼 군림하고 있는 나의 전 예비 시어머니, 최명희 여사. 그녀의 웃음소리는 높고 날카로웠습니다. 호호호, 이번 기술 도입하면 우리 병원 주가가 천정부지로 뛸 거예요. 김 이사님, 신경 좀 썼어요. 내가 직접 공들여서 모셔온 기술이라니까요. 공들여 모셔왔다니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날 뻔했습니다. 그녀는 아직 그 기술이 누구 손에서 나왔는지 꿈에도 모른 채 마치 자신이 대단한 사업 수완을 발위에 성사시킨 계약인 양 떠들고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는 준기 씨, 아니 박준기 과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칠 전 저와 파혼할 때의 그 쭈그리고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더군요. 기름 바른 머리에 빳빳한 넥타이,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며 짓는 그 자신만만한 표정. 나는 미래의 병원장이다라고 얼굴에 써붙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로비 구석, 커다란 화분 뒤에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곧 터질 폭죽을 기다리는 아이처럼 묘한 흥분과 기대감 때문이었죠. 그때였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던 최 여사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순간 그녀의 눈이 동그랗게 커지더니 이내 혐오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뱀처럼 빠르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너, 여기가 어디라고 와? 낮지만 서슬퍼런 목소리. 그녀는 제가 이 자리에 온 이유를 단 하나로 단정 짓고 있었습니다. 질척거리러 왔다고요. 미쳤니? 스토커야? 돈 봉투 받고 떨어져 나갔으면 끝이지. 감히 내 아들 행사에 깽판을 치러 와? 경비 부르기 전에 당장 꺼져. 준기 씨도 뒤따라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똥 밟은 표정을 짓더군요. 은경아, 너 진짜 구질구질하다. 우리 끝났잖아. 여기 중요한 자리야. VIP들 다 와 계신데 내가 낄 자리가 아니라고. 제발 수준 떨어지게 굴지 말고 가라. 차비죠? 수준. 또 그놈의 수준 타령. 저는 그들의 경멸 어린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받아쳤습니다. 초대받아서 왔는데요. 뭐, 초대? 최 여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누가 널 초대해? 청소부 면접 보러 왔니? 아님 서빙 알바라도 하러 왔어?
꼴에 정장은 챙겨 입었네. 야, 입 아프다. 당장 나가. 내 눈에 띄지 마. 그녀가 제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그 손길에 휘청거리면서도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요, 밀치세요. 지금 마음껏 밀치고 마음껏 무시하세요. 그래야 잠시 후 당신들이 바닥으로 추락할 때 그 낙차가 더 커질 테니까요. 곧 시작합니다. 들어가시죠. 저는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태어남이 오히려 그들을 당황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뭐라 더 소리 지르려던 찰나 행사 시작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최 여사는 저를 쏘아보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너 여기서 허튼 수작 부리면 바로 경찰 부를 거야. 쥐 죽은 듯이 있다가 꺼져. 그들은 획 돌아서서 행사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장 앞줄 VIP라고 적힌 금빛 명패가 놓인 자리로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천천히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무대에 오를 시간입니다. 행사장 안은 어두웠습니다. 수백 명의 의료진과 관계자들이 숨죽이며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죠. 화려한 조명이 켜지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한성병원의 미래를 바꿀 혁신적인 기술 H-워크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이 기술은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으며 수천억 원의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객석에서 O- 하는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최 여사는 옆자리의 병원장 남편에게 귓속말로 뭔가 속삭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마 거봐요, 내가 잘했죠? 하며 생색을 내고 있었겠죠. 그럼 이 기적 같은 기술을 설계하고 개발한 총괄 책임자를 모시겠습니다. 그동안 베일에 쌓여 있었던 천재 개발자 드라이브 K를 소개합니다. 드럼롤 소리가 둥둥둥 울렸습니다. 조명이 무대 중앙을 비췄습니다. 최 여사와 준기 씨는 박수를 치며 목을 길게 빼고 무대 쪽을 바라봤습니다. 어떤 대단한 박사님이 나오실까 잔뜩 기대에 찬 눈빛으로요. 사회자의 목소리가 하이톤으로 올라갔습니다. 재단 수석 연구원 이은경님을 무대로 모십니다. 경. 그 세 글자가 스피커를 통해 대강당 전체에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무대 뒤편 어둠 속에서 걸어나갔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제 구두 소리가 정적을 깨고 마이크를 통해 증폭되었습니다. 조명빛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가장 앞줄. 네, 보입니다. 박수를 치던 최 여사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환하게 웃던 입꼬리가 경련을 일으키듯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턱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준기 씨는 눈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헛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설마 제가? 그들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흔들리는 게 이 먼 무대 위에서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단상 중앙에 섰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높이를 제 입에 맞추며 객석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나를 환영하고 나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수백 개의 시선들, 그 한가운데에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되어 앉아있는 두 사람. 안녕하십니까? 제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웅장하게 울렸습니다. H-워크 프로젝트의 총괄 디렉터 이은경입니다. 정적?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최 여사가 들고 있던 생수병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였죠. 하지만 그녀는 물병을 주울 생각조차 못하고 입을 벌린 채 저를 멍하니 올려다보고만 있었습니다. 얼굴색이 하얗다 못해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시선을 그쪽에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하지만 힘있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임대 아파트 사는 그 무능한 집안 딸 이은경이요. 제 눈빛이 말하는 소리가 들리나요?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레이저 포인터를 들고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공감입니다. 기계가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기계를 통해 잃어버린 감각을 되찾는 것. 그것이 제가 이 기술을 만든 철학입니다. 저는 발표를 이어가면서도 틈틈이 최 여사와 눈을 맞췄습니다. 그녀는 저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흠칫거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고개를 푹 숙였다가 다시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쳐다보기를 반복했죠. 그녀의 손이 덜덜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옆에 앉은 병원장이 아내를 툭 치며 뭐라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왜 그래? 아는 사람이야? 최 여사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손수건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준기 씨는? 그는 아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쥐구멍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숨고 싶은 표정이었죠. 발표 내용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화면에 하반신 마비 환자가 로봇을 입고 일어나 걷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객석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고 감동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그곳엔 제가 직접 쓴 문구가 적혀 있었죠. 기술의 가치는 가격표가 아니라 그것을 쓰는 사람의 품격에 의해 결정된다. 어떤 분들은 묻습니다. 이 기술이 얼마짜리냐고. 또 어떤 분들은 이 기술을 가진 사람이 어느 대학 출신인지,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인지 궁금해 하시더군요. 제 말에 최 여사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똑바로 응시하며 또박또박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나 배경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심과 실력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저는 가난한 집에서 자랐고 지금도 낡은 임대 아파트에 삽니다. 객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수천억 기술을 가진 개발자가 임대 아파트에 산다니 사람들은 의아해하면서도 오히려 그 소박함에 더 큰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와 마이너스. 우레와 같은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제 삶이, 제 부모님이 부끄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분들이 저에게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포기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기술은 저의 그런 부모님께 바치는 헌사입니다. 박수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두가 일어나 저에게 환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단 3사람만 빼고요. 최 여사, 준기 씨, 그리고 병원장. 병원장은 영문도 모른 채 멍하니 앉아 있었고 최 여사와 준기 씨는 의자에 본드로 붙여놓은 듯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일어날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다리가 풀린 게 분명했으니까요. 저는 단상에서 내려와 그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인사를 나누는 시간. 병원 의사들이 제게 몰려와 명함을 건네며 존경합니다. 대단하십니다를 연발했습니다. 저는 그들 사이를 우아하게 헤치고 최 여사 바로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최 여사는 마치 저승사자라도 본 사람처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입술만 달싹일 뿐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상냥하게 세상에서 가장 예의 바른 며느리 톤으로 말했습니다. 잘 보셨나요, 이사장 사모님? 네. 이게 어떻게... 아까 말씀하셨죠? 수준 맞는 사람끼리 놀아야 한다고. 제가 만든 이 기술, 사모님 병원 수준에는 좀 과분하지 않을까 걱정이네요. 격이 안 맞아서요. 은경아. 준기 씨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오직 최 여사의 눈만 바라봤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이 기술 도입 결정권 전적으로 저한테 있는 거 아시죠? 사모님이 그렇게 무시하던 그 임대 아파트 사는 여자 도장 하나면 이 병원 프로젝트 엎어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쿵. 최 여사가 휘청하더니 옆에 있던 의자를 잡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자신이 뱉은 침이 거대한 바위가 되어 자신을 짓눌러 오는 공포. 자신이 쫓아낸 것이 며느리가 아니라 병원의 미래였다는 걸
깨달은 절망.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쳐다봤습니다. 어머, 최 이사님 왜 저러셔? 아는 사이인가? 저는 쓰러질 듯한 그녀를 부축해주는 척하며 그녀의 귓가에 작게 속삭였습니다. 기대하세요. 이제부터가 진짜니까. 저는 활짝 웃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팡팡 터졌습니다. 그 불빛 속에서 하얗게 질린 두 모자의 얼굴이 아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아, 정말이지. 짜릿한 밤이었습니다. 사람이 참 간사하죠?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를 벌레 보듯 하던 눈빛들이 제가 단상에서 내려오자마자 꿀 바른 듯 끈적하게 변해 있더군요. 설명회가 끝나고 마련된 VIP 리셉션장. 최고급 샴페인이 터지고 캐비어가 얹어진 카나페가 돌아다니는 그 화려한 연회장은 저를 위한 무대나 다름없었습니다. 병원장님, 그러니까 준기 씨의 아버지가 제게 다가와 두 손으로 악수를 청했습니다. 허허, 우리 병원에 이런 귀한 인재가 숨어 있었을 줄이야. 이 작가님, 아니, 이 본부장님? 제가 몰라 뵙고 신뢰가 많았습니다. 그 굽신거리는 허리, 제 아버지를 향해 뻣뻣하게 고개를 쳐들던 그 기세는 어디 가고 제 손을 잡은 그의 손바닥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적당히 미소를 지으며 손을 뺐습니다. 제 시선은 오직 한 사람, 구석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최 여사에게 꽂혀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다가오고는 싶은데 주변 이사들의 시선도 있고 아까 제가 귓속말로 던진 경고도 있어서 선뜻 나서지를 못하는 모양새였죠. 하지만 돈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는 결국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시 발코니 쪽으로 자리를 옮겨 혼자 샴페인 잔을 들고 있자 기다렸다는 듯 그녀가 다가왔습니다. 준기 씨를 대동하고 말이죠. 저기, 은경아. 목소리가 한 옥타브는 높아져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다정한 시어머니 코스프레라도 하려는 걸까요? 그녀는 제 팔을 슬쩍 잡으려다 제가 싸늘하게 쳐다보자 허공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많이 놀랐지? 아까는 내가 너무 당황해서 말이 헛나왔어. 알잖니, 내가 원래 성격이 좀 급해서 그렇지 뒤끝은 없는 거. 뒤끝이 없으시다고요? 제가 피식 웃자 그녀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럼 없고 말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좀 짓궂었다. 아니, 이런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말을 안 했니? 우리 병원에 도움 주려고 서프라이즈 한 거야? 어머, 얘도 참. 센스하고는. 그녀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피엔딩으로 포장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준기 씨도 거들더군요. 그래, 은경아. 엄마가 좀 심하게 말씀하신 건 있는데 너도 알잖아. 우리 엄마 병원 걱정 때문에 예민하셔서 그런 거. 내가 이해해라. 그리고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 맞지? 아까 설명회 때 보니까 멋있더라. 역시 내 여자친구다웠어. 내 여자친구. 방금 전까지 구질구질하다, 스토커다 하며 경찰을 부르겠다던 입에서 나온 말이라니. 역겨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꾹 눌러 담았습니다. 지금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면 그건 하수나 하는 짓이니까요. 저는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착각이라니? 제가 이 기술 개발자라고 하니까 갑자기 제가 돈방석에 앉은 부자로 보이시나 봐요? 그래서 다시 며느리로, 아내로 모셔가고 싶으신 거고요? 최 여사가 얼굴을 붉히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어머, 얘. 무슨 말을 그렇게 속물처럼 하니? 우리는 내 능력을 높이 사는 거지. 그리고 이제야 격이 좀 많네. 의사 집안 며느리 되려면 이 정도 능력은 있어야지. 안 그래? 끝까지 격타령. 정말이지 구제불능이었습니다. 저는 잔을 내려놓고 핸드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낡은 도장 하나와 서류 뭉치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뭔데? 계약서니? 로열티 계약서?
최 여사의 눈이 탐욕스럽게 빛났습니다. 아마 그 서류에 적힌 숫자를 상상하고 있었겠죠. 수백억, 아니 수천억. 그 돈이 자기네 병원 금고로 들어오는 상상을 하며 군침을 삼키고 있었을 겁니다. 네, 계약서는 맞아요. 기부 약정서요. 뭐, 부, 이 기술, H-워크에 대한 모든 특허권과 수익금, 저는 3년 전에 전부 공익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제 개인 명의로 된 재산은 단 1원도 없어요. 순간 최 여사와 준기 씨의 표정이 정지 화면처럼 멈췄습니다. 뇌회로가 정지한 듯 멍한 표정. 기부라니? 돈을 다 줬다고? 남한테? 왜? 무슨 소리야 그게? 다 기부했다고? 그럼 너한테 남은 건 뭔데? 최 여사가 비명을 지르듯 물었습니다. 없어요. 영원이에요. 제가 받는 건 재단에서 주는 연구원 월급이 전부예요. 아, 월급은 꽤 넉넉하게 받아서 생활하는 데는 지장 없어요. 임대 아파트 월세 내고 적금 붓고 부모님 용돈 드릴 정도는 되니까요. 미친. 너 미쳤니? 그게 얼마짜린데 그 수천억을 다 줘버렸다고? 왜? 도대체 왜? 최 여사는 마치 자기 돈을 뺏긴 사람처럼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가슴을 치며 답답해하는 그 모습이 참으로 희극적이었습니다. 남의 돈인데 왜 본인이 저렇게 억울해하는 걸까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돈권력 행복이라는 공식밖에 없으니 제 행동이 정신병자의 짓거리로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왜냐고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살리는 데 써야지 사람 위에 군림하는 데 쓰면 흉기가 된다고요. 이 기술로 번 돈, 우리 가족이 다 쓰려면 평생 펑펑 써도 남겠죠. 강남의 빌딩도 사고 외제차도 굴리고 사모님처럼 명품으로 휘감고 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요. 저는 고개를 돌려 최 여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렇게 살면 제가 사모님 같은 사람이 될까봐 겁나더라고요. 라고? 돈으로 사람 금 나누고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거들먹거리는 그런 사람이요. 저희 부모님은 저를 그렇게 키우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기부했어요. 돈이 없어야 오히려 마음이 부자가 된다는 걸 아니까요. 최 여사는 입을 뻐끔거렸습니다. 모욕감과 충격,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가치관의 충돌로 인해 말문이 막힌 겁니다. 준기 씨가 더듬거리며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재단 이사장이 너잖아. 그럼 운영권은 있는 거 아니야? 우리 병원이랑 MOU 맺고 그러면. 준기 씨,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우리 재단 정관 제1조가 뭔지 알아? 윤리적 경영을 실천하지 않는 기업이나 병원과는 절대 협력하지 않는다야. 그게 무슨, 너희 병원 그리고 너희 어머니, 나한테 보여준 그 모습이 윤리적이라고 생각해? 가난하다는 이유로 예비 며느리 부모님을 모욕하고 파혼을 종용하고 돈 봉투 던지며 입막음하려던 그 행도들 말이야. 준기 씨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내가 이사장이야. 내 도장 없으면 너희 병원은 이 기술 못 써. 아니, 못 쓰는 정도가 아니지. 내가 업계에 소문 한번 내볼까? 한성병원은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우리 재단 기준에 미달되었다고. 그러면 다른 제약사나 투자자들이 너희 병원을 어떻게 볼까? 그제야 최 여사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단순히 돈 많은 며느리를 놓친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병원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고 자신이 평생 쌓아온 사회적 평판이 박살날 위기였습니다. 그녀의 다리가 휘청하더니 털썩 주저앉으려 했습니다. 준기 씨가 황급히 어머니를 부축했죠. 은경아. 아니, 이 이사장님. 내가 잘못했다. 내가 늙어서 노망이 났나 봐. 그때는 내가 귀신에 씌었었나. 제발 한 번만 받아오. 우리 병원 이거 이번에 도입 못하면 정말 큰일 나. 투자 받은 거 다 토해내야 하고
남편 입지도 위험해져. 응? 제발. 아까의 그 당당함은 어디 가고 제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리는 늙은 여자의 모습만 남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비굴해서 오히려 쳐다보기가 민망할 지경이었습니다. 이게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던 격의 실체였나 봅니다. 돈이 없어지니 자존심도 품격도 순식간에 증발해버리는 얄팍하기 그지없는 가짜 품격. 저는 잡힌 옷자락을 조용히 빼냈습니다. 사모님, 돈이 없어서 임대 아파트 사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더 큰 걸 샀을 뿐입니다. 그게 뭔지 사모님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시겠지만요. 그게 뭔데? 사람의 마음이요. 그리고 떳떳함이요. 저는 두 사람을 남겨두고 발코니를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최 여사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가 복을 걷어찼네. 굴러들어온 복을 내 발로 걷어찼어. 그녀의 통곡 소리는 돈을 잃어서 우는 소리였지만 제 귀에는 자신의 껍데기뿐인 인생을 애도하는 장송곡처럼 들렸습니다. 리셉션장을 빠져나오는데 병원 로비 유리창에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임대 아파트 사는 여자. 가진 재산이라곤 낡은 소형차 한 대와 월급 통장이 전부인 여자. 하지만 유리창 속에 저는 그 누구보다 부유해 보였습니다. 고개를 꼿꼿이 들고 당당하게 앞을 향해 걸어가는 그 모습이 꽤 괜찮아 보였거든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한강 다리 위로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은경아, 진짜 부자는 통장에 0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속에 거리낌이 0인 사람이란다. 오늘따라 그 말씀이 사무치게 와닿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어 아버지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나 오늘 아빠 딸인 게 너무 자랑스러웠어. 고마워요. 집에 도착하니 아파트 단지 입구의 가로등이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낡고 허름한 내 집. 하지만 오늘 밤 이 아파트는 저에게 펜트하우스보다 더 아늑하고 빛나는 궁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옆집 할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손에 떡 접시를 들고요. 은경이 왔어? 우리 손주 100일이라 떡 좀 가져왔어. 부모님하고 맛 좀 봐. 어머, 정말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잘 먹을게요. 따뜻한 백설기 한 조각. 아까 리셉션장에서 본 차가운 캐비어보다 1000배는 더 귀하고 맛있는 음식. 이게 사람 사는 맛이죠. 이게 진짜 격이 있는 삶이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구수한 청국장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주방에서 나오시며 앞치마에 손을 닦으셨습니다. 왔어? 밥은? 거기서 맛있는 거 많이 나왔을 텐데 배 안 고프지? 아니야, 엄마. 거기 음식 맛없어. 엄마 청국장 먹고 싶어서 그냥 왔어. 그래. 아이고, 그럼 얼른 씻고 와. 밥 차려줄게. 저는 어머니의 등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에게선 쿰쿰한 메주 냄새와 포근한 살냄새가 났습니다. 이 냄새를 맡으니 밖에서 묻혀온 그들의 탐욕스런 냄새가 씻겨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응? 나 오늘 돈 자랑 좀 하고 왔다? 돈 자랑?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내 돈 말고 우리 엄마 아빠 마음 부자인 거 그거 자랑하고 왔어. 어머니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얘가 오늘따라 왜 이래? 하며 웃으셨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 제가 지킨 건 제 자존심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평생 지켜오신 그 고귀한 삶의 방식이었다는 거려. 하지만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 여사는 아직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돈이 안 되면 정의 호소해서라도 어떻게든 저를 구워 삶으려 들겠죠. 다음 날부터 시작된 그녀의 구질구질한 문자 테러와 선물 공세. 그 추태를 보며 저는 마지막 쐐기를 박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들을 확실하게 끊어내고 2번 다시 내 인생에 얼씬도 못하게 만들 마지막 한 방. 그것은 바로 사람이 바닥을 보이면 어디까지 추해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끝을 보았습니다. 설명회가 끝난 다음 날부터
제 핸드폰은 잠시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징마이너스하고 울리는 진동 소리. 마치 벌떼가 달려드는 것 같은 그 집요한 소음. 발신자는 차단해도 차단해도 다른 번호로 파고드는 최 여사, 그리고 준기 씨였습니다. 은경아, 내가 생각이 짧았다. 만나서 오해 좀 풀자. 어머니가 몸져 누우셨어. 너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셔. 한 번만 와주라. 내가 좋아하는 킹크랩 보냈다. 부모님하고 드셔. 문자 내용만 보면 세상에 둘도 없는 효부를 잃은 시어머니의 애절한 호소 같았죠. 하지만 그 문장의 행간에는 돈이라는 글자가 아주 진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제발 계약해줘. 제발 우리 병원 살려줘. 그 비굴한 욕망이 핸드폰 액정을 뚫고 나와 비린내를 풍기는 것 같았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니 좁은 현관이 발 디딜 틈이 없더군요. 백화점 쇼핑백, 과일 바구니, 심지어 안마의자 팸플릿까지 경비실에 맡겨두고 간 뇌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물건들을 보며 어쩔 줄 몰라 하고 계셨습니다. 은경아, 이게 다 뭐냐? 그 집에서 보낸 거라는데. 이거 돌려보내야 하는 거 아니니? 그냥 둬, 엄마.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저는 내용물은 뜯어보지도 않고 퀵 서비스를 불렀습니다. 반송 주소는 한성병원 이사장실. 메모 한 장 남기지 않았습니다. 글씨를 쓰는 잉크조차 아까웠으니까요. 물건이 되돌아가자 이번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주말 오후 아파트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화면 속에 최 여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에 다 죽어가는 표정을 연출하고 있더군요. 옷도 평소에 입던 명품 대신 수수한 시장표 옷을 입고 왔는데 그게 더 가소로웠습니다. 나 이렇게 반성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얄팍한 연기라는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은경아, 문 좀 열어다오. 내 이렇게 빈다. 얼굴 보고 사과만 하게 해줘. 인터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마음 약한 어머니는 그래도 어른이 저렇게까지 하는데 하며 흔들리시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서 문을 열어주면 그들은 또다시 우리를 쉬운 상대로 볼 겁니다. 이건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의 문제입니다. 저는 외투를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집 안으로 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소중한 공간에 그들의 냄새를 묻히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복도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최 여사가 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준기 씨도 옆에 서 있다가 흠칫 놀라더군요. 은경아. 최 여사가 달려와 제 손을 덥석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허공을 가른 그녀의 손이 민망하게 떨렸습니다. 여기까지 무슨 일이세요? 물건 다 돌려보냈는데 배송 사고라도 났나요? 아니, 물건이 문제가 아니라. 은경아,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눈이 삐었었나 봐. 너 같은 진국을 못 알아보고 우리 준기도 지금 밥도 못 먹고 후회하고 있어. 응? 최 여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눈가에 맺힌 그 물기. 그게 진짜 회한의 눈물일까요? 아니요, 저는 압니다. 그건 놓친 수천억이 아까워서 흘리는 피눈물이라는 걸요. 후회요? 뭘 후회하시는데요? 제가 임대 아파트 산다고 무시했던 거요? 아니면 제가 기술 개발자인 줄 모르고 쫓아냈던 거요? 그게 솔직해지시죠. 사모님은 지금 제 마음을 아프게 한 걸 후회하는 게 아니라 로또 복권을 찢어버린 걸 후회하고 계신 거잖아요. 제 말에 최 여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전곡을 찔린 거죠. 준기 씨가 나서서 변명했습니다. 은경아, 말 심하게 하지 마. 엄마는 진심으로. 준기 씨는 빠져. 마마보이 노릇 아직도 안 지겨워? 제가 차갑게 쏘아붙이자 준기 씨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다시 최 여사를 봤습니다. 사모님, 며칠 전에 저한테 그러셨죠? 몰라서 그랬다고. 저희 집안 형편을 제 능력을 몰라서 실수를 한 거라고. 그래, 맞아.
내가 몰라서 그랬어. 알았으면 내가 미쳤다고 그랬겠니? 사람 마음이 다 그런 거 아니냐? 처음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잖아.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 내가 정말 잘해줄게. 친정 부모님도 내가 깍듯이 모시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알았으면 안 그랬을 거라는 그 말. 그게 제일 역겨워요. 뭐, 제가 돈이 많다는 걸 알았으면 굽신거렸겠죠. 제가 유명한 개발자라는 걸 알았으면 식사 대접을 했겠죠. 근데요, 사모님,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 제가 가진 것 때문에 대접받는 거, 그거 진짜 제 모습 아니잖아요. 바람이 불어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저는 흐트러진 머리를 쓸어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요, 제가 빈털터리 임대 아파트 거주자일 때, 그때 저를 존중해주는 사람을 원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낡은 옷을 입고 있어도 그 안에 담긴 인품을 알아봐주는 그런 진짜 가족을 원했다고요. 그런데 사모님은 그 시험에서 탈락하신 거예요. 빵점짜리 성적표를 받으신 거라고요. 최 여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반박하고 싶어도 반박할 논리가 없었으니까요. 그녀의 논리로는 돈 있으면 대우받고 돈 없으면 무시당하는 게 세상의 이치인데 제가 그 이치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으니 말문이 막힌 겁니다. 은경아, 그래도 한 번만 기회를 줘라. 사람 한 번 실수할 수 있잖아. 우리 병원 사정 알잖니? 이번에 그 기술 도입 못하면 경쟁 병원에 밀려서 우리 정말 문 닫아야 해. 내가 도와주면 내가 평생 은인으로 모실게. 응? 제발. 급기야 최 여사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멘트 바닥에 닿은 명품 바지 무릎이 하얗게 일어났습니다. 지나가던 아파트 주민들이 힐끔거렸습니다. 어머, 저 여자 왜 저러니? 싸우나 봐.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최 여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그토록 체면과 격을 따지던 여자가 돈 앞에서 이렇게까지 바닥을 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잃을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의 비극입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 저에게 삿대질을 하던 그 손가락. 지금은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손. 동정심이요? 아니요. 오히려 냉정한 이성이 차갑게 깨어났습니다. 여기서 마음 약해지면 안 된다. 이 악어의 눈물에 속아 넘어가면 나는 또다시 저들의 도구가 될 뿐이다. 일어나세요. 보기 흉합니다. 내가 계약해준다고 하면 일어날게. 은경아, 제발. 계약은 이미 끝났습니다. 최 여사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준기 씨도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끝났다니? 오늘 오전 재단 이사회에서 결정했습니다. H-워크 기술 독점 사용권 국립재활원과 공공의료기관 연합에 무상으로 제공하기로요. 무상? 네. 애초에 돈 벌려고 만든 기술 아니라고 했잖아요. 돈만 밝히는 영리병원보다는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성병원은 죄송하지만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최 여사는 벼락을 맞은 듯 했습니다. 멍하니 입을 벌린 채 저를 올려다보는데 눈동자에 초점이 없더군요. 자신이 그토록 탐내던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날개를 펴고 저 멀리 자신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것도 공짜로. 거짓말. 거짓말이지? 나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거지? 어떻게 수천억짜리를 공짜로 줘? 너 바보야? 네, 저 바보예요. 사모님 기준에서는요. 저는 빙긋 웃었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세상엔 사모님 계산기로는 계산이 안 되는 값어치라는 게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 평생 보여주신 삶이 그랬고 제가 선택한 길이 그래요. 그러니 이제 그만 가세요. 더 이상 여기서 행패 부리시면 그때는 진짜로 경찰 부르겠습니다. 주거 침입죄로요. 저는 몸을 돌렸습니다. 준기 씨가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은경아, 너 진짜 이렇게 끝낼 거야?
우리 사랑했잖아. 사랑. 그 입에서 나온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찌나 가벼운지 깃털처럼 흩어져 버리더군요. 준기 씨, 사랑은 지키는 거야. 엄마 뒤에 숨는 게 아니라. 그 한마디를 남기고 저는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띠릭 마이너스 띠리릭. 문이 열리고 저는 망설임 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아이고, 아이고 하며 땅을 치는 최 여사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철문이 닫히는 순간 그 소음은 완벽하게 차단되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거실에 계시던 아버지가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모든 소리를 들으셨겠죠. 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제게 다가와 어깨를 툭툭 쳐주셨습니다. 잘했다. 그 짧은 한마디. 그게 모든 위로와 칭찬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속에 꽉 막혀있던 체증이 쑥 내려간 듯 시원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썩은 쓰레기를 내다버린 기분이랄까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이 깔린 아파트 단지 주차장. 최 여사와 준기 씨가 힘없이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진 뒷모습. 그들이 타고 온 검은색 고급 세단이 오늘따라 유난히 슬퍼 보였습니다. 그들은 돌아가서 서로를 원망하겠죠. 엄마 때문에 망쳤어. 내가 처신을 잘했어야지. 평생을 그렇게 남 탓하며 채워지지 않는 욕망에 허덕이며 살 겁니다. 그게 그들에게 내리는 저의 가장 잔인한 형벌입니다. 저는 커튼을 쳤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 그들을 위한 무대는 없습니다. 제 무대는 저를 믿어준 가족과 제 기술로 다시 걷게 될 환자들이 있는 곳이니까요. 식탁에는 어머니가 끓여놓은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하얀 쌀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죠. 그 소박한 밥상이 수천억짜리 계약서보다 더 빛나 보였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엄마 밥 줘. 배고파. 오냐, 많이 먹어라. 우리 딸 큰일 치르느라 배고프지. 어머니가 고봉밥을 퍼주셨습니다. 한 숟가락 가득 떠서 입에 넣으니 뜨겁고 매콤한 맛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살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제야 진짜 사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으로 복수는 끝났습니다. 아니, 복수가 아니라 제자리 찾기가 끝났습니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보석은 보석함에. 모든 것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간 아주 완벽한 밤이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의 하늘, 보신 적 있으세요?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 몰아치던 비바람이 언제 그랬냐는 듯 뚝 그치고 나면 그 뒤에는 눈이 시리도록 파랗고 높은 하늘이 펼쳐지잖아요. 제 인생에 불어닥쳤던 그 소란스러운 태풍도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눈앞에는 더없이 평온하고 맑은 일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상견례 파동이 있고 병원 설명회 사건이 있은 지 벌써 2계절이 지났네요. 그동안 참 많은 것이 변했지만 또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낡은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침이면 주차 전쟁을 치르고 저녁이면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걸어 올라가기도 하고 가끔은 옆집 부부 싸움 소리에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소음과 불편함이 예전처럼 부끄럽거나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사람 사는 소리로 들리기 시작했으니까요. 엊그제는 국립재활원에 다녀왔습니다. 제 기술인 H-워크가 처음으로 환자들에게 적용되는 날이었거든요. 그곳에서 저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20년 전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휠체어 생활만 하셨다는 60대 아버님. 그분이 제 로봇을 다리에 착용하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2발로 땅을 딛고 일어서셨습니다. 하시며 중심을 잡으시더니 한 발짝, 2발짝. 기계 모터 소리가 윙 마이너스 하고 돌아가는데 그 소리가 제 귀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그 아버님이 눈물을 펑펑 쏟으시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죽기 전에 내 발로 다시 서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선생님이 내 소원을 이뤄줬습니다. 그 투박하고 거친 손의 온기.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아, 내가 만약 그 기술을 한성병원에 팔았다면? 그랬다면 제 통장에는 수천억 원이 찍혔을 겁니다. 강남의 펜트하우스에서 살며 명품 옷을 입고 기사가 딸린 차를 타고 다녔겠죠. 하지만 이 뜨거운 눈물은 결코 살 수 없었을 겁니다. 돈으로는 쾌락은 살 수 있어도 이런 숭고한 감동은 절대 살 수 없다는 걸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풍문으로 한성병원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얄궂게도 소문이라는 건 발이 달린 듯 빠르게 돌더군요. 그 병원 지금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제가 기술 제공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업계에 알려지면서 투자자들이 등을 돌렸고 야심차게 준비했던 스마트 병원 프로젝트는 좌초되었다고 하네요. 게다가 최 여사 그분의 갑질 행태가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 터져나와 세무조사까지 받게 생겼다는 말도 들리고요. 준기 씨요? 듣자 하니 술의 의지에 산다고 하더군요. 서로 내 탓이다, 엄마 탓이다 하며 매일같이 싸우는 통에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다고요. 고소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타까웠습니다. 그들은 가진 자였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욕심이라는 구멍 뚫린 독에 물을 붓느라 정작 중요한 행복은 다 새어나가는 줄도 모르고 살았으니까요.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으리으리한 저택은 이제 아마 지옥불보다 더 뜨거운 가시방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집이 크면 뭐합니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지옥인데. 퇴근길 아파트 단지 입구에 들어서는데 경비 아저씨가 낙엽을 쓸고 계셨습니다. 저는 캔커피 하나를 건네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저씨, 수고 많으세요. 은경이 왔어? 얼굴이 폈네 아주. 무슨 좋은 일 있어? 네, 그냥. 다 좋아요. 그래, 젊은 사람이 그렇게 웃고 다니니까 얼마나 좋아. 보는 나도 기분 좋다. 아저씨의 주름진 미소가 참 따뜻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계신 할머니들은 저를 보며 손짓을 하십니다. 은경아, 이리 와서 귤 하나 먹고 가. 이거 우리 며느리가 제주도에서 보낸 건데 달아. 저는 할머니들 사이에 껴앉아 귤을 까먹으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빨리 집에 들어가야지 하며 피했을 자리였습니다. 임대 아파트 주민들과 어울리는 게 왠지 내 수준을 떨어뜨리는 일 같아서 은근히 거리를 뒀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진짜 격이 있는 분들이라는 걸요. 가진 건 적어도 나눌 줄 알고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걱정해 줄 줄 아는 마음의 여유가 넘치는 분들. 제가 찾던 품격은 백화점 명품관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낡은 벤치 위에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오니 어머니가 빨래를 개고 계셨습니다. 방바닥에 수북이 쌓인 수건들을 탁탁 털어 반듯하게 접는 어머니의 손길. 저는 어머니 뒤에 앉아 어깨를 주물러 드렸습니다. 엄마. 응? 시원하다. 우리 딸 손이 약손이네. 엄마는 그때 안 무서웠어? 언제? 그 사람들이 우리 무시하고 막말할 때. 그리고 내가 그 큰 기술 그냥 기부해버렸다고 했을 때. 안 아까웠어? 솔직히 좀 아깝지 않아? 어머니가 피식 웃으시며 수건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아 당신의 거친 손등 위에 포개셨습니다. 은경아, 엄마는 하나도 안 무섭고 하나도 안 아깝다. 정말? 그럼 우리가 뭐 훔쳐서 살았니? 남의 눈에 피눈물 내면서 돈 벌었니? 우린 떳떳하잖아. 사람이 죄를 지으면 두 다리 뻗고 못 자도 가난한 건 죄가 아니니까 두 다리 쭉 뻗고 자는 거야. 그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니? 어머니는 창밖을 가리키셨습니다. 밤이 깊어 아파트 단지 창문마다 불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들 봐라. 저 집마다 다들 치열하게 산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도
저녁이면 가족끼리 둘러앉아 찌개 끓여 먹고 웃고 떠들고. 그게 사람 사는 거야. 돈 있으면 좋지. 근데 그게 사람을 망치면 독이야. 엄마는 우리 딸이 돈 많은 사모님 소리 듣는 것보다 그냥 지금처럼 엄마 끓여준 청국장에 밥 비벼 먹으면서 맛있다고 웃어주는 거, 그게 더 좋다. 어머니의 말씀에 목이 메었습니다. 우린 가진 게 없어서 당당했던 거야. 그 역설적인 진리가 가슴을 쳤습니다. 잃을 게 없으니 두려울 게 없고 탐욕이 없으니 비굴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가족을 지켜준 단단한 갑옷이었습니다. 저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임대 아파트 단지의 야경. 예전엔 그저 낡고 빽빽한 성냥갑처럼 보였습니다. 가난이 닥지닥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숨이 막혔었죠. 그런데 오늘따라 그 불빛들이 마치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보였습니다. 어떤 집은 형광등 불빛, 어떤 집은 텔레비전 불빛, 어떤 집은 아이 공부방의 스탠드 불빛. 그 하나하나가 다 누군가의 인생이고, 누군가의 희망이고, 누군가의 사랑이었습니다. 비싼 대리석으로 지은 집은 아니지만 그 안에는 땀 냄새 나는 정직한 삶이 채워져 있습니다. 깨지기 쉬운 크리스털 잔이 아니라 투박하지만 열기를 오래 품는 뚝배기 같은 살.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사는 곳 웨어이 아니라 사는 방식하오이 결정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품격은 타인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떳떳함에서 온다는 것을요. 카메라를 보며 시청자에게 말을 걸 듯. 여러분은 어떤 집에 살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사는 곳이 조금 좁다고, 조금 낡았다고, 남들 보기에 번듯하지 않다고 위축되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자식들이 부자가 아니라서 남들만큼 성공하지 못해서 속상해하고 계신가요? 그러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건물은 낡으면 재건축하면 그만이지만 무너진 자존심은 재건축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땀 흘려 가꾼 그 가정, 정직하게 키워낸 자식들, 그리고 남에게 해코지 안 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그 세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진 최고의 재산이고 그 어떤 재벌도 흉내낼 수 없는 명품입니다. 저 은경이는 앞으로도 이 임대 아파트에서 살 겁니다. 언젠가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디를 가든 잊지 않을 겁니다. 가장 초라해 보였던 이곳에서 제가 가장 빛나는 인생의 진리를 배웠다는 사실을요. 오늘 밤 여러분의 집 창가에 켜진 불빛은 어떤 색인가요? 부디 그 불빛이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따뜻하고 아름답게 빛나기를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자리에서 묵묵히 아주 격조 있게 살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대 아파트 사는 아주 부자 은경이었습니다.